걱정됐죠. 적응 문제가 가장 무섭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사귀는 거 그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물어보는 건 친구 만들었니? 친구 사귀었니? 언제 인사했니? 이런 거 묻거든요. 공부보다는 일단은 전 아직까지는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희는 뭐 그런 걱정이 제일 많아요. 불안도 하고 기대도 되고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다른 기회니까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커지니까 얘가 길을 잘 찾아갈까. 그런데 길을 또 잘 찾아갔다 하면 또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이런 설레임 엄청 울었어요 저는. 이미 대견했는데 이제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의 길로 이제 스타트하는 아이가 대견해 보였죠. 사람 노릇하는구나. 맞아. 그래도 1학년 한다고 막 준비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는 거 보면서 유치원 때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책임감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스스로 뭘 좀 하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가방이라는 걸 메고 가는 걸 보니까 뒷모습이 참 대견했어요. 얘들아, 학교 가자! 웃기요. 학부모를 위한 친절한 초등생활 설명서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학교 가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네요. 자, 오늘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좀 덜고 또 아이들의 마음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도 부모도 좀 속 시원해질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치현 선생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낯선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아이들 어떤가요? 좀 긴장감 오래 가지는 아이들도 많죠? 그럼요. 이게 사람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나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기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첫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각 아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동안 만나보신 아이들을 봤을 때 1학년 아이들이 요때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낯선 환경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뭔가 유치원과 다르게 규칙도 많아지고 지켜야 될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네. 많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도 불안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불안한 감정들을 엄마는 딱 보면은 그래 우리 아이는 불안해 라고 다 알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잘 안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어떤 점들을 좀 세심하게 보면 우리 아이의 그 감정과 기분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불안이 너무 심한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를 가고 나서 심한 짜증이나 예전과 다르게 심한 등교 거부나 친구들의 만남이 줄어드는 그런 행동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면, 그리고 식사 이런 게 변하는지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이나 식사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집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의 생활이 어떤지 선생님께 좀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평소에 우리 아이와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그런 부분 좀 잘 네. 착안을 해서 봐야 되겠네요. 웃기요. 5622번 쓰시는 분께서 선생님 이번에 입학한 조카가 아침마다 학교를 안 가려고 울고 난리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히 이제 첫 한 달의 경우는 누구나 좀 불안할 수 있죠. 네. 근데 대부분의 아이는 사실은 한 달 내에 알아서 잘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의 독립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푸시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은 공감해 주되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근데 오늘 힘들었을 텐데 오늘 많이 힘냈다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 주면 그 힘을 받고 그 다음날 학교 가는 용기를 조금 더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도 학교 가기 싫다고 표현하는 아이면 다행인데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싫은 상황을 그냥 꾹 이제 참고 학교에서 어땠어? 괜찮았어 하고 그냥 참고 얘기 안 하는 친구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러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럼요. 부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말도 안 하니까 좀 걱정도 되고 그럴 수 있죠. 이때 이제 부모님들께 중요한 건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너 힘들면 엄마한테 꼭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 안 하는데요? 힘들면 꼭 얘기해도 좋다는 어떤 열린 결말을 해야 됩니다. 힘든 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 살 힘든 일이야. 엄마도 힘든 일 있을 때 아빠한테 얘기하기 힘들거든. 그래도 네가 얘기해주면 엄마가 언제라도 도와주려고 할 거야. 이 정도로 네가 준비가 되고 네가 말할 준비가 되면 엄마가 언제라도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하겠다. 이런 열린 결말로 해야죠. 너 왜 그때 얘기 안 했어? 네가 얘기 안 해서 그렇게 일이 더 커졌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힘든 거 말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강요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때의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눈을 레이저를 쓰면서 말해 이런 거 말하라고? 그렇죠. 네. 그런 비언어적인 태도 같은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꼭기요. 초등학교 생활 궁금한 점 많으시죠? 유튜브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채택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 쓰러 갈까요? 자, 2017년생 우리 꼬꼬 어린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떤 구체적인 고민을 안고 계실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마음 읽기 함께 할게요. 우리 손녀가 이번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딸이랑 사이가 일을 해서 제가 등하교를 해주고 있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배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체한 줄 알고 약도 먹이고 죽도 먹이고 그랬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이 신통치가 않아요. 낯도 가리고 좀 예민한 아이라서 더 걱정이 되는데 심리적인 것도 있는 건지 걱정이 돼요. 네, 들으면서 우리 집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만 해도 조금 불편한 상황이나 낯설면 배 아프다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진짜 배가 아픈 걸까요? 실제로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약간 불안한 마음이나 불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신체화 증상,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나 어떡해 하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 자극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공감해 주는 거죠. 네. 가끔은 아이가 불안해하면 부모도 불안해지니까 뭔가 해결책을 자꾸 주려고 하거든요. 해주고 싶죠. 그쵸? 다 막.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힘든 일이 있었어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면 상처를 받죠. 네. 나의 의도는 내 이야기를 들어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힘든 거를 상대방이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불안한 마음에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아이의 말을 충분히 공감해 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은 알아서 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좀 믿고 네. 잘 들어주려는 마음을 가져야겠네요. 기본적으로 약간 불안하거나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 양육자가 조금 침착한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내가 더 불안해한다거나 내가 더 감정적으로 휩쓸리기보다는 아이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조금 내가 받아주는, 그래서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힘든 게 있으면 내가 한숨 크게 쉬고 조금 더 침착하고 좀 느긋하게 아이에게 대하자, 이 정도 태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아이가 이런 게 힘들었어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그래. 약간 네. 그리고 어떤 게 너무 누구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 그러면은 그 친구가 너한테만 그러는 거야? 아니 다른 애들한테도 그래. 아이 그럼 괜찮아. 약간 좀 큰 문제가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런 반응은 괜찮은가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끔은 그게 지나치면 엄마는 내가 얘기해도 힘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 있으면 너도 힘들 수 있어, 이 정도를 가끔 섞어주면 그럼 충분할 것 같습니다. 꼭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만큼은 좀 아이들한테 그래도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도 안 그러고 동생도 안 그러는데 왜 너만 그래?
이런 건 우리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네가 할 수 있고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지만 아이에게는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불안한 게 이상한 건가?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너 무조건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힘을 얻기보단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뭐 너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우리가 일관되게 그렇게만 말하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웃기요. 우리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나서거나 너무 또 부족하거나 이러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살아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 그 속한 사회에서 학교에서 좀 예민해 보이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좀 크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많은 분들이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좀 덜 예민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민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예민함을 이제 우리나라에선 특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예민함은 사실은 수신 기능이 발달했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민함이라는 것도 잘 다루면 사실은 아이에게 큰 강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부모님께 꼭 설명을 드리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우리 아이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막 규정 지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이걸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선을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민함도 사실 강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관찰력이 좋은 아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시선도 민감하게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예의 바른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아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도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얘는 너무 다른 사람 눈치를 봐서 걱정이야가 아니라 너는 관찰력이 좋은 아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예민함에 대한 어떤 시선을 바꾸는 게 사실은 어떤 양육 기술, 테크닉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 아이의 기질과 특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을 부모로서 좀 가져봐야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꼬꼬들, 싱어송라이터 문어이모 안예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설렐 수도 있고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만큼 즐겁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길 바랍니다. 꼬꼬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얘들아 학교 가자. 입학식 다음 날부터 하교하고 매일 놀이터로 직행하고 있거든요. 적당히 놀다가 이제 집에 가자고 하면은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도망 다니고 숨고 떼쓰다가 결국에는 저한테 혼나고 울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내일은 안 그런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때뿐이지 또 똑같이 반복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저렇게 안 들을까 봐 걱정인데 맺고 끊는 게 어려운 아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놀고 싶은 아이 놀이터에서 어렸을 때는 그냥 이제 떠매고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건데 이제 학교는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좀 고집 부리고 떼쓰고 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마음을 좀 읽어줘야 될까요? 이게 이제 큰 원칙인데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너 놀고 싶다. 그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은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니까 준비해야 돼.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서 그대로 따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고 하면 아까 놀이터에서 이제 집에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끝나기 한 10분 전에 한번 알려주고 준비해 5분 전에 알려주고 2분 전에 알려줘서 스스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5분 남았는데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놀이 말고 빨리 끝날 수 있는 놀이로 전환시켜줘서 그 시간 안에 끝나는 연습을 조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웃기요. 그러면 여튼 아이에게도 뭐 10분, 5분 후에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이런 약속은 지켜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칙과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좀 더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규칙과 약속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장황한 설명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이해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아이를 이제 키워보셔도 그렇지만
이때는 뭔가 뭐 얘기를 하면 말꼬리를 많이 잡아요. 말을 너무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어른이 봤을 때 논리적이지 않은데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 있거든요. 논리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좀 단순 명료하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약간 비유를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집에 가고 싶고 중간에 막 힘들면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선생님은 너랑 있을 때 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여기에 있는 게 선생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야. 이렇게 야. 설명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이해는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이한테 어떤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지키려고 해요. 제가 네. 잘 지켜야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약속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럼 앞으로 엄마도 너와 약속 지키지 않을 거야. 약간 무기가 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식의 이제 벌 같은 협박 네, 네. 같은 요런 네. 이야기들 이게 효과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이 사용하거든요. 맞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뭐 한두 번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네. 뭐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하는 아이가 떼를 썼을 때 장난감을 정말 안 사줘야지 말은 안 사주겠다고 해놓고 사주면 결국에는 그렇죠. 그럼 결국에 떼 쓰는 행동이 강화가 되겠죠. 너 그렇게 하면 놀이터 다시는 안 보낼 거야.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죠. 못 지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가 그만큼 늦는 만큼 너 오늘 핸드폰 써야 되는 시간 줄일 거야. 이거는 아이가 저항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뭐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럴 때 페널티를 주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꼭이요. 훈육의 차원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지킬 수 있는 약속과 처벌을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거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네. 2학년 아이가 올라가는데 훈육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아이를 대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훈육할 때 좀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되면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실패하게 되면 부모하고 아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아이도 조금 숨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훈육 상황에서는 사실 명확한 한두 가지를 정해서 그걸 지키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켰을 때 나에게도 이게 득이 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는 더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지시를 내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훈육 상황에서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훈육 상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이들 조금 감정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모르게 너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 뭐 네가 뭘 잘했어.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너 한 달 전에도 그렇고 석 맞아요. 달 전에도 그랬잖아. 뭐 옛날 얘기 다 나오고.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어차피 안 들립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는 내가 장황하게 설명하면 그냥 불필요한 자극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사실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감정은 사실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떨어질만 하면 잔소리하고 떨어질만 하면 또 얘기하고 계속 말이 생각나요. 그쵸. 아까 못한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협박하는 거. 협박이 없으면 훈육이 안 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훈육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훈육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뭔가가 감정 조절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참고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협박은 무서움, 공포에 이제 압도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면 사실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네. 훈육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훈육의 목적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꼭이요. 얘들아 학교 가자. 우리 아이 마음 읽기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아이들은 이제 학교 안 교실 생활을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제 학교 밖 교실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다음 사연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들어볼게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은 좀 느긋한 편이에요. 좋게 말해서 느긋한 건데 제가 볼 땐 진짜 답답하거든요. 지각하는 일도 자꾸 제가 등교를 시키는데 애가 늦으면 저도 지각이니까 자꾸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정신 차려라, 빨리 해라, 제대로 해라, 이것도 못하냐. 제가 요즘 딸애한테 주로 하는 말인데 화를 좀 덜 내고 싶은데 그게 힘들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빨리 해라, 정신 차려라, 제대로 해라. 깜짝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낸 사연이 아닌데 이런 부모님들 많죠. 네, 제 진료실에도 이제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낸다. 그래서 네. 미안하고 막 죄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요. 사실 뭐 그 이면에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서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아유 내가 요즘 혼내야지 바로 잡아야지라고 생각해서 말을 시작했는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돋워지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내가 아이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까지 갈 때가 있거든요. 왜 부모는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걸까요? 인간이라. 이제 화라는 감정은 사실 누구나 인간이나 갖는 건데 대부분의 상황은 약간 조급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때, 뭐 아침에나 이제 방송 준비해서 회사 가야 되는데 아이가 꼼지락거리면 이제 화나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정서적으로 좀 조급할 때도 그럽니다. 특히 내 아이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다른 친구에 비해 좀 뒤처지는 것 같거나, 아니면 얘가 앞으로도 이렇게 자라서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조급함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제 화를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를 이미 이제 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땐 이제 바로 사과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사과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화라는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그걸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그러면 나중에 용기 있게 사과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교육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커가면서 실수도 할 거고 화도 내겠죠. 더 중요한 건 그런 실수나 화를 냈을 때 용기 있게 사과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한 거고 그거를 부모가 사과하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아이도 배우게 된다고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부모도 용기를 좀 가져야 하겠네요. 소원아, 엄마가 어제 너무 과했어. 미안해. 자, 올해 39만 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아이들이 좀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부모도 건강한 마음으로 아이를 지지하고 응원을 줄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생님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부모도 없는데 어떻게 잘 지낼까 이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다만 때로는 좀 느긋하게 그리고 조금은 때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부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저도 기억하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학교 가자. 오늘은 소아정신과 전문의 최치연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 마음 읽는 법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